공부하시기 힘드시죠? 예. 근데 굉장히 시간 많이 갔더라고요. 이제 곧 여러분들 7월 중순이면 아마 원서 접수 할 거 아닙니까? 예. 원서 접수 얘기가 벌써 이제 아마 7월 13일 날 공문 뜰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은 그 뒤로는 이제 뭐 어디서 시험 본다 이런 거 나올 거고, 그래서 또 조금 지나면 이제 100일, 그죠? 예,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100일이 여러분들 다가오는데, 하여간에 남은 날이 점점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여간에 점점 남은 날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 공부답게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알아야 맞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시험은요, 여러분들 알고 맞춘다라는 거 일단은 버리세요. 어떻게 다 알고 맞춥니까? 그냥 반만 알면은 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도 명확하게 알아서 반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반보다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전반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많이 해보고, 그리고서 눈에 익숙해지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라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하기에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할 적에는 정확하게 뭔가를 모르면은 모른다는 생각이 일단 지배를 해요. 그래 놓고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답을 쓰는 데 있어서 망설여요. 답 쓰는 데 있어서 망설인다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믿고서 답을 내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갖게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는 문맥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그러니까 어느 때 제가 보면은 중개사 시험 문제는 이게 중개사 시험 문제일까, 국어 시험 문제일까, 아니면 논리학 문제일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그러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공법보다도 모의고사 점수는 더 못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진짜 시험에 있어서는요, 얘가 여러분들을 효자 노릇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만큼, 그리고 공부한 것보다는 조금 그 이상으로다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중개사법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로다가 이건 만족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 점수 갖고서는 절대로다가 왜냐면 실질적으로 공법은요, 모의고사는 기출문제 위주로 나오지만 진짜 시험 문제는 공법은 정말 난생 처음 본 것들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공법 점수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난 공법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게 바로 공법입니다. 그리고 공법은 진짜 몇 점이 나올 줄 그걸 장담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공법을 큰 틀로서 알고 있는 사람은 점수의 편차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쉽다 그래가지고서 많은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반면에 문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서 점수가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공법입니다. 그래 놓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폭넓게 공법에 대해서 그냥 기본 개념으로서 깔아놓은 사람들은요, 진짜 시험에서도 그냥 60점 넘는 그런 점수, 그러니까 65점에서 70점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수를 능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 중에는요, 항상 이제 시험 보고 나면 히트 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니까 공법을 막 32개, 33개 막 이렇게 그 이상 맞아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하지만 공법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적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힘든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공법에서 혹시라도 내가 실족을 했을 때 내 점수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과목이
중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은 무조건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개사법보다도 사실은 더 쉬운 과목이 있어요. 그건 세법입니다. 세법은요, 여러분들 16개 중에서 무조건 14개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은. 그런데 그리고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느 과목이랑 어떤 다른 과목과 달리 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투자한다고 할 때, 즉 하루나 이틀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세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절대로 있죠.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법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공시법은요, 여러분들 공시법은 일단 등기법 쪽은 민법 점수가 많이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민법 실력이 갖춰진 사람은요, 사실상 등기법은 굉장히 쉬운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시법에서 뭡니까 지적법 쪽, 여기는 틀릴 수가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상만 제대로 정리를 해놓는다면은 2차 과목은 무난해요. 그러니까 1차 붙은 분이 2차를 떨어진다는 건 학원생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2차만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안심하고 계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1, 2차 동차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1, 2차 동차하시는 분들에 있어서의 제일 맹점은 뭐냐면 1차 과목에 휘둘려가지고 1차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2차를 갖다가 슬슬 손 놓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차만 하시는 분들하고 달리 1, 2차 하시는 분들은 시간 안배, 스스로에 대해서 믿고 시간 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는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은 사실상 학개론이라는 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개론에서 점수 따주고, 민법에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민법은 기본적으로 60점은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수 받아가지고 1차 점수는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넘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있죠. 1차에 대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2차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올해 1차 붙고 내년에 2차 붙는 거 하고 올해 1, 2차 다 했다가 떨어져가지고 내년에 1, 2차 붙는 거 하고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왜? 어차피 내년에 붙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 1차만 붙느니 1, 2차 다 해서 한꺼번에 붙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제가 처음부터 느끼는 바지만 실력이 갖춰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물론 그 실력이 갖춰진 분들이라는 그 제 표현 속에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거는요,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바로 그 실력 갖춰진 그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자기에 대한 신뢰, 자신감만 있어도 실력 갖춰진 분이에요. 그 사람은 합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 시험을 하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정말 실력은 되거든요. 정말 실력은 되는데 자기에 대해 공부에 대한 전략이 잘못돼가지고 그 전략 때문에 꼭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는 거야. 예,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뒤늦게 나타나서도요, 공부도 설렁설렁 하는 것 같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쉽게 붙어요. 그럼 그분들의 두 분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흔히들 그래요. 머리 차이다, IQ 차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절대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에 세상에 여러분도 있죠. 겸손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제 착하게 바라보는 그런 것도 좋지만 적어도 시험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만해야 돼요. 스스로 좀 교만하고 마치 아는 것, 나는 그런 거 다 안다라고 스스로, 뭐 남한테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런 자부심 갖고 임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데요. 중개사법,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 이 책을 하고, 제가 이제 또 새롬하고 그 책을 갖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새롬 책은요, 6과목 중에서 제일 두꺼운 과목이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이 6개의 책 중에, 그러니까 문제는 공법책보다도, 그리고 학개론이나 민법책보다도 새롬에 있어서는 중개사법 책이 제일 두꺼워요. 그만큼요, 중개사법은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사각이 없어요. 몸 들어가고 몸 빼고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분명한 거는 법조문은 50몇 개밖에 안 돼요. 그 50몇 개 그 법조문만 알면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둘 수 있는 건 다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통해서 숙달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약속했듯이 지난번에 남았던 분들은 제가 다음 달에나 하여간 새로운 1, 2차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물할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간에 문제풀이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시고 문제에 대해서 좀 성의껏 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과 문제풀이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 문제 따로 요약집 따로가 아니고요. 예, 문제풀이를 통해서 요약집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을 갖다가 그냥 수업하면서 단 가능한 한 여기 있는 문제에 빼놓지 않고 다 푸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16페이지 총칙 여기부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상 이 법 제정 목적에 관한 문제가 뭐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요, 이 법 제정 목적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일단 해설을 먼저 보실까요? 해설을 보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뭘 건전하게 육성한대요? 예, 중개업 요거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리고 국민경제 이바지다. 요것이 여러분들 이 법의 제정 목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3개로 나누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 제고야. 누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거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한다.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경제 이바지. 요 3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의 제정 목적. 자, 그러니까 1번 이 법의 제정 목적에 해당하는 거 1번 부동산 중개를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중개업과 중개 업무는 이야기할 망정 중개를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제정 목적에 보시면. 그렇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그 다음에 중개업을 이렇게 되어 있지 중개를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규율한다. 적어도 목적에 있어서는요 규율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면 틀려요. 육성입니다. 여러분들 육성은 업입니까? 누르는 겁니까? 다운입니까? 업이죠. 업 시키는 거야. 영어로 업.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규율이라고 돼 있어요. 규율은 업하는 거요? 누르는 거요? 누르는 얘기만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1번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2번은 보면은요 여기 보면 부동산 무슨 질서라고 돼 있나요? 예, 일단요 이 법은요 중개업에 관한 법이에요. 거래 얘기가 나오면 일단 틀리는 거요. 거래 틀렸습니다. 3번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여러분들 국민의 개별적인 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총칭적인 국민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국민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중개업을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육성한다가 들어가야겠죠? 4번이 답입니다. 5번 질서 앞에 거래가 있네요. 얘도 또 틀렸어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의 명문으로 규정한 목적이 아닌 것을 골라라. 자, 1번 공인중개사.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라 그랬나요? 공인중개사라 그랬나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일단 1번 어때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간 것이 일단 뭐야? 아닌 거 고르래잖아. 예, 이런 것도 승질나. 기껏 골라놨더니 맞는 거 골랐더니 아닌 거야. 예, 일단 기억이 들어가면 어떤 거요? 틀려요. 그러니까 기억 들어간 1번과 2번은 답에서 제거입니다. 2번,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여러분들 부동산업이라는 건 정체불명의 용어라 그랬어요. 부동산업이요, 부동산 중개업이요. 예, 중개자 빠졌네요. 니은 들어가면 맞아. 예, 그러니까 4번도 답에서 제거돼요. 답은 그러니까 3번 아니면 5번이라는 거죠. 그 다음, 예? 예, 그 다음, 3번. 디귿.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거 없어. 억제. 누르는 얘기 들어가면 어때? 틀린다니까.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 권익을 보호한다. 없어요. 국민경제 이바지기 개개인으로서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리을도 틀렸네요. 그래요. 니은, 디귿, 리을. 여기까지 차이가 없어. 그죠? 비읍도 볼까요? 미음인가요? 국민경제 이바지. 얘는 어떻소? 맞네요. 목적은 3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국민경제 이바지 얘는 맞아요.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이거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겠죠. 미음 들어가면 틀려. 그 다음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틀려. 그러니까 시효까지 틀렸어.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여기 답은 몇 번이다? 5번. 맞는 것은 기억과 미음 2개입니다. 3번.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순서대로 넣어보래요. 이 법은 예? 니은 중개가 들어가. 예? 그러니까 2개요. 기억과 미음. 예. 그 다음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이야기 알맞게 한번 순서 나열해 보래요. 누구의 업무 등을 정한다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예, 일단 3번은 틀려요. 그 다음에 그 무엇을 제고한다? 전문성. 그래요. 그러니까 2번 또 답에서 제거되네요. 그 다음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어? 중개업, 중개업무. 그거 2줄밖에 안 되는 거. 3개밖에 없는 거. 그래요. 중개업. 그 다음 마지막 국민경제 이바지. 답은 몇 번? 1번. 적어도 이런 문제 여러분들 우리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중개업의 법적 성격을 설명한 것입니다. 틀린 것은 적어도 이 법은요. 중개를 다룬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제일 크다. 중개업을 다룬다, 중개를 다룬다 할 적엔 이 법부터 뒤진다는 거요. 그래서 무슨 법? 중개, 중개업, 중개 업무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 법은 일반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일 먼저 찾는다. 그러니까 기본법, 일반법 맞네요. 그 다음 2번 민법, 상법보다는 크다, 작다. 영역이 좁다. 민법은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를, 그 다음 상법은 사인 중에서도 상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장사꾼과 장사꾼의 관계를 주요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은 장사꾼들 중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범위를 더 좁힌 장사꾼의 관계를 다룬다 해서 점점 좁아진다. 특별법이다. 이번 맞네요. 그 다음 국내에서 적용하는 속지주의적 측면의 국내법이다 해서 3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중개에 관해선 이 법이 뭐다? 적어도 이 법 제일 먼저 찾는다? 아까 그랬죠? 일반법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법적 요소, 사법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중간법 또는 혼합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다루죠. 그 다음에 5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1가구 주택의 확보, 중개사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목적이다. 아까 여러분들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히 육성하여 그 다음보다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일단 기억,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네요. 몇 개냐? 그죠? 알아도 틀리는 문제. 일단 기억은 틀렸네요. 예.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건 공인중개사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다.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에 사법적 요소로 중개계약,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 아까 그랬죠. 이 부분 중간법으로서 성격이 있다. 즉 사법적, 공법적 요소가 동시에 있다. 사법적 요소라고 하는 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공법적 요소라는 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끼리의 문제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절차적으로 저런 문제들입니다. 등록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다. 그 다음 인장등록이다. 뭐 이런 것들은 공법적 측면이죠. 그러나 중개계약, 확인설명, 거래계약,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들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사법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계약과 손해배상 책임 이것은 맞네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의 명문으로 규정한 목적이다. 틀렸네요. 목적은 없잖아. 이걸 왜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나요? 다루고 있지 않나요? 예, 이 법은 그걸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목적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리을 같은 게 여러분들 실제로 기출문제로 나온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고민할 거예요. 있거든.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제도가 존재하니까. 근데 뒤에는 목적이다라고 써놨어요. 목적은요, 여러분들 1조 얘기야. 그 다음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에 대해서 일반법적 지위이다. 크다, 작다? 작다. 작으면 뭐다? 특별법.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 중개 업무를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일반법. 이게 머릿속에 뇌리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공법적 요소. 예, 감독상 명령, 행정처분, 행정형벌 이런 것들이다. 절차적 측면이다. 그래서 이건 맞네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니은, 디귿, 비읍. 그러니까 몇 개? 3개가 되겠습니다. 옳은 거 골라라요. 해답은 지금 틀린 걸 적어놨네요. 나도 우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개대상물 하면 뭐가 떠오르냐?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이와 같은 중개대상물은 전제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 즉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 여기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중개대상물 아닌 거 골라보십시오. 미등기 부동산. 여러분들 토지와 건축물은 등기된 토지, 등기된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토지,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얼마든지 중개 가능하죠. 뭘 받으면? 허가 받으면 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동호수가 특정된 장내에 건축될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뭐요? 입주권. 특정됐다는 건 분양권. 장내 건물이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래서 얘는 중개대상물이다. 그 다음 임목, 가시계수목. 답은 가시계수목. 가시계수목은 뭡니까? 정체가 동산. 감사합니다. 동산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십시오. 자, 도로 예정지가 중요하지 않아. 도로가 중요하지 않다. 뭐다? 사유지대.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물건이 아니므로 중개할 수 있다. 1번 답입니다. 20톤 미만의 선박, 예, 등기호라는 형태를 갖춘 일종의 준부동산이다. 그러나 중개하고 친하지 않다. 3번 임시로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이게 뭐요? 예? 중개대상물 아니야. 왜? 동산이야. 임시로 설치됐잖아. 그 다음에 암속 암속 토사,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해. 중개대상물일 수 없다.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양자요? 분양 예정자요? 예, 얘는 뭐다? 입주권.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아니다. 그 다음
공장재단에 속한 부분, 광업재단에 속한 부분은 중개대상물일 수 없다. 그러므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다음 중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의제부동산, 일명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중개대상물이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국한한다. 예, 그것에 국한될 뿐입니다. 그래서 의제부동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이다. 틀려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모든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X야. 그 다음에 모든 준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X요.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물건은 중개대상물일 수 없고요. 준부동산 중에서도요.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만이 중개대상물일 뿐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자,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이거 뭐요? 그 밖에 토지정착물의 대표적인 거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이다. 광업재단에 속한 토지는 광업재단과 분리하여 매매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래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한 부분은 별도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 그래도 중개대상물 이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야. 중개대상물 이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 즉 사법상 제한이 있는 거네요. 사법상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매 진행 절차 중에 있는 토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이다. 그래요. 경매 하기 전에 사가지고 뭐 하면 돼? 그 경매 절차. 예? 취하시키게 하면 돼요. 경매 절차를. 근데 단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예, 채권자들을 전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조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자, 4번. 다음 중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절대로 중개대상물 아니다.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사례는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금지행위다 아니다. 그래요. 하천법상의 하천, 예,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그러니까 지방 하천 중에서 저기가 있는 등기가 가능한 그런 하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개대상물 아니네요. 그 다음에 환매 등기가 설정된 토지, 그래요. 사법상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이다. 그 다음 건물의 한실의 저당권, 이런 게 힘드네요. 건물 한실의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 틀렸네요. 예, 건물 한실에는 저당권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한실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뭐가 될 적에 부분 소유권의 객체라면은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죠. 근데 부분 소유권의 객체라면은 이미 그거는 그 자체가 뭐야? 건물이죠.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자체,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우문인 거예요. 그 다음,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게 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대상물 아니다. 예, 대토권입니다. 그 다음 5번.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등기된 환매권. 환매권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환매권. 뭐 할 수는 있다? 그치, 이전 가능한 권리이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1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 중개와 친하다, 친하지 않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게 뭐요? 돈 빌려주고, 그죠? 그런 건데. 금전이야. 금전이 중개대상물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기둥과 지붕만 있고 주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얘는 판례가 뭐로 봤다? 토지의 일부분이다. 토지 정착물이 아닌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았다. 그 다음에 동산에 관한 질권. 질권은 중개하고는 멀다. 그 다음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예, 뭐만, 아니, 법정 저당권 성립은 중개할 수 없다. 왜? 법에 의해서. 저절로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 6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개 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맞죠? 법에서만 써 있다. 대통령령에도 적혀 있다. 대통령령에 적혀 있는 게 뭐요?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었어요.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래서 대통령령에 있는 애들은 등기를 필수적 요소로 한다 그랬잖아요. 등기하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어. 반면에 공인중개사 법에서 이야기하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필수적 요소로 하지 않는다. 등기 없다 할지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거였죠. 그 다음 1번은 맞고요. 그 다음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경매한다 못한다? 경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경매하게 되면 경락대금을 그냥 찾아간다. 공탁해야 된다. 공탁하라. 그거죠. 그 다음 뭐가 건물?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건물이래잖아. 그 다음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국가 거요. 중개대상물? 아니네요. 그 다음에 저작권, 상표권, 재산적 가치가 있다. 그래도 무채재산권이요. 중개할 수? 왜? 부동산이 아니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7번. 가장 옳은 것은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 임대차. 여러분들 임대차는 한 부분에도 성립한다라는 게 차이점이죠. 아까 우리 저당권 얘기했잖아요. 저당권과 소유권은 토지의 한 부분에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임차권, 용익물권은 한 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법 2조 제1호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있다? 있다. 중개의 대상 속에 이 임차권도 포함된다. 그 다음 2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 공시도 가능하기에 여러분들 명인 방법에 의한 저기가 저당권 공시가 돼? 안 되죠.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일단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목적이 절대 안 돼. 등기가 없는데. 3번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미 건축이 완료됐대요. 건축이 완료됐으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미등기 건물입니까? 예? 미등기 건물이네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학기 초에 무엇이 분양권이고 무엇이 입주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댔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요. 여기서 분양계약이 있기 전까지는 뭐다? 그때는 입주권이야. 여기 이전에는 입주권의 문제라는 거요. 그리고 분양계약에서 뭐 하기 전까지? 잔금 치르기 전까지 여기는 뭐다? 분양권입니다.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나면은 거기에서는 등기하기 전까지 이건 뭐다? 그건 미등기 건물에 해당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중개대상물? 아니야. 요건 중개대상물. 이거 설령 등기가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미등기 건물로서 여기는 뭐다? 중개대상물인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거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몇 번 할 차례요? 7번에 4번이요. 광업재단은 소유권만 공시되고 있으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광업재단의 목적은 뭐요? 소유권이 누구라는 거 표시하는 거요? 아니면은 저당권 설정이 목적이요? 4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가압류된 토지,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틀렸네요. 가압류라 할지라도 중개대상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수고 잔금 치르면서 감리 어떻게 해라? 풀어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8번. 다음 중 중개의 대상이 아닌 것끼리 묶은 것은? 자, 기업, 어업권. 아니네. 그러니까 답이란 얘기겠죠? 예. 예, 그 다음, 공장재단, 중개대상물 이네요. 그 다음, 항만운송사업재단 아니야. 그 다음, 임목, 기아. 그 다음, 영업시설, 영업장 노하우. 이게 뭐죠? 권리금이라는 거죠, 이게. 맞아요. 중개대상물 아니네요. 가등기담보. 이죠. 예, 전형적인 가등기담보는 뭐랑 동일하게 보면 돼요? 저당권. 그 다음에 상속받은 토지. 토지의 상속. 안 돼. 토지의 상속은 중개할 수 없어. 근데 상속받은 토지 중개할 수? 여러분들 괴롭히는 것 중에 이런 거라니까. 여기 보세요. 자, 1번 중개할 수 있다 못한다. 예? 왜? 저당권 설정이니까. 2번 중개한다 못한다. 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니까. 똑같아요. 자, 중개한다 못한다. 왜? 토지니까. 그 다음 토지의 상속 중개한다 못한다. 왜? 상속이니까. 저걸 좀 구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시옷은요 상속받은 토지래. 세상에 상속받지 않은 토지가 어디 있겠어? 그죠? 중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은 게 원칙이야. 중개 가능 권리이다.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국가 거야. 기억나십니까? 지하자원은 국유로 한다. 그래서 토지 정착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거라서 중개할 수 없다. 자, 치읓. 임차권. 그 뒤에 있는 임차권은 중개 가능한 권리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항공기가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읓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게 뭐냐면 기억. 오른쪽에 다 몰려있네. 디귿. 미음, 지읒, 치읓.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중개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묶은 것은 기억. 중개의 대상물은 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여러분들 이 건축물은요 민법 또는 건축법상 또는 주택법상의 건축물에 국한된 것이 국한된 것이 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는요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참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답이네요. 예,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이게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이거 분양권 때문입니다. 지금요, 이게. 여러분들, 분양권은 적어도 건축법상에 여러분들 그 건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이 있고, 예.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분양권은 어떻게 돼요? 중개대상물이지요. 그래서 그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기억 봅시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그러면은요, 요 분양권은 이런 게 바로 논리 문제고 또 이게 국어시험이라서 내가 답 갖고 맞추는 것 같아서 아주 더러워요. 자, 여러분들, 민법상 부동산. 여기에 그러면은 이 분양권은 해당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면 분양권은 장내 건물이라며. 그럼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답을 모르겠어요. 일단 답 갖고 맞추는 건데 진짜 시험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의제기 들어가겠죠. 참 이런 게 논리적 모순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딱하니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맞았다게 하기에는 너무 애매해, 지금 보니까. 예, 왜냐면 딱 보세요.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면 분명히 어때요? 틀렸죠. 그땐 건축법상의 건물 아닌 것도 왜? 분양권은 지어놨어, 안 지어놨어? 그래도 중개대상물이니까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할 때는 그때는 분명히 틀린 게 맞아요. 그런데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그런 건축물에 한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모호해집니다. 일단요, 예, 답을 상대적으로 찾아봅시다. 예. 자, 니은 사법상 거래가 불가능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예? 사법상 해당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 불가능한 부동산, 사법상 거래가 불가능한 부동산, 이거 예, 중개대상물 해당한다, 안 한다? 해요. 사법상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중개대상물 아닌, 해당할 수 있는 게, 죄송합니다. 예, 뭐냐면,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저기였네요. 사법상 제한이 아니고 사법상 거래네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법상 거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사법상 거래가 불가능한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네요. 그래서 니은은 어떤 거요? 분명히 틀렸네요. 그 다음 다시 얘기할게요. 사법상 제한이 있느냐 아니고 제가 사법상 제한으로 읽었어요. 그게 아니고 거래가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중개대상물 해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개대상물을 논할 때는 뭘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물건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지위야. 그러니까 뭐요? 입주권이죠. 입주권은 중개대상물 아니다. 니은은, 디귿이죠. 디귿은 맞네요. 그 다음, 그럼 디귿은 들어가야 되면은, 기억이 들어가면 디귿은 뚜엣으로 다니네. 일단 답 내는 데는 지장 없겠네요. 기억과 디귿이 어떻게 다니니까? 같이 몰려 다니니까. 리을 분묘기지권 설정된 임야 중개대상물 아니다, 이다. 분묘기지권은 중개할 수 없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 중개할 수 있다. 예. 그 다음 미음 증여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중개 가능한 권리 계약이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공짜니까. 공짜의 행위는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자, 이걸 수업을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 대상 여부는요, 중개 대상 물을 논했고요. 두 번째로는 중개 대상 권리를 논했고요. 세 번째로는 중개 대상 행위를 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개대상물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중개대상 권리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엇이 중개대상 행위인가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거죠.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얘가 사법상 그죠? 거래를 전제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것이 여러분들 여기였어요. 그죠?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뭐 분양권은 중개대상물로서의 건물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임목의 경우는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한 부분은 중개대상물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 다뤘고요. 여기 중개대상 권리에서는요. 중개가 가능한 권리에는 뭐 소유권,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그 다음에 임차권과 같은 채권이라 할지라도 용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 그리고 담보물권 중에서는 이제 저당권은 무조건 중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질권은 무조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성립은 중개할 수 없으나 이전만 가능하다. 뭐 이런 거 다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중개할 수 없는 권리에서는 뭐 이런 거 있었죠. 어업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본권 없는 점유권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중개대상 행위는요. 전제가 뭐냐면 이거 했었어요. 법률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중개대상 행위가 될 수 없다예요. 상속, 경매, 그죠? 공매, 중개할 수 없다였어요. 그 다음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모든 법률행위가 중개대상 행위인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중개와 친하지 않는 행위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대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소비대차 계약 같은 거. 그죠? 중개하고는 어떻다? 예. 여러분들 토지를 빌려 쓰고서 다른 토지로 갚으면은 그거는 그죠? 그거는 소비대차의 문제다 아니면은 교환의 문제다. 그래요. 논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로 갚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법률행위에 대한 것은 중개하고 친하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게 뭐냐면 무상의 행위는 중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상의 행위는 공짜로 주는 게 뭐다? 증여. 공짜로 빌려주는 거. 그래요. 지금 여기 적혀 있네요. 자, 증여계약, 사용대차 계약. 이거 중개와 친한 행위이다,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대상이 될 수 있다. 틀렸네요. 그 다음 매매계약의 해제. 법 2조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중개 대상 될 수 있다. 이것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요, 여러분들 결국은요, 거기 뭐냐면 미음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맞으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 미음이 아니라 비읍이었나요? 예, 비음 맞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이 들어가니까 기억을 여기선 답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기억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가 판단하는 건 이거죠. 여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은 장래 뭐다? 건물이고 건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지금. 됐어요? 그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별 중개 대상물로서의 임목에 대한 것입니다. 자,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으면 임목이 아니다. 등기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임목이다. 2번,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왜지요? 별개의 물건이니까. 별개의 물건이니까. 그 다음 3번, 토지 소유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왜? 별개의 권리니까.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임목의 경매에 그 밖의 사유로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각각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뭘 인정해야 한다? 예, 요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할 때 요 지상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정 지상권.
5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없는 수목의 집단. 이 법에 의해 임목등록 원부, 받을 수 있는, 그죠? 이것은 임목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을 전제로 한다. 그죠? 그래서 임목등록 원부에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수량, 수령, 수종, 제한 없다라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고요. 11번. 임목과 공장재단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요? 예,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풀고는 있지만 실제로 시험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짜증나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몇 개냐? 아니요. 자, 기억. 어렵게 보지 마세요. 자, 임목이 있어. 그러면 토지등기부 등본 어디를 통해서 확인한다? 표제부, 해당구. 네?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한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을구. 틀렸네요. 표제부다. 기억 안 나세요? 여기 오셔. 자. 임목은 뭘 통해서? 토지등기 어디? 예? 예, 이건 해당구.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실 문제로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요거 임목은 토지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예? 토지 속에 임목이 있죠? 그러니까 토지는 뭐요? 겉부분, 속부분. 그러니까 표제야. 그 다음, 여기는요, 공장재단 속에 토지가 들어간 거다, 토지 속에 공장재단이 들어간 거예요. 예? 공장재단 목록 속에 보면은, 그죠? 뭐 이렇게 적힌데 그 공장재단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는 공장재단의 어느 부분? 속이야, 속. 그래서 어디? 갑구을구와 같은 해당구다. 여기 해당구라는 건 이거죠. 만약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토지에 소유권이 들어간다면 토지등기부 등본에 어디? 갑구일 거고요. 지상권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해당구다. 일단 확실하게 기억은 틀렸네. 그러니까 일단 1번은 답 아니야. 2번.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할 때는 임목에 반드시 뭐 들어야 된다? 보험 붙여야 한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디귿. 그러니까 니은은 맞아요. 디귿. 공장재단을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큰일 나죠. 예, 두 개의 저당권에 동시에 목적이 되는 거니까 디귿 틀렸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2번도 답이 아니야. 그 다음 미음.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거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저당권은 반드시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10개월 이내에 설정하여야 한다. 그거 아니요. 그 다음 비읍.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그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할 수 없어. 단 임대차 계약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가능하다. 예, 임대차 그게 틀렸네요. 참 이러니 글자 한 문제 한 개 때문에 틀리는 거 아니야. 이게 몰랐나요? 여러분들 알았나요? 알잖아.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승질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게 되면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권은 그때는 성립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놓쳐서 틀린다. 시옷.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 된다? 예, 10개월. 그래서 얘는 맞네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결국 뭐냐? 기역, 디귿, 그 다음에 숨어있는 비읍. 비읍을 여러분들 임차권, 임대차 요걸 찾냐 못 찾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틀릴 수 있고 맞고
그게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볼 때 이게 기출문제가 아니라 모의고사로 이런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 3번을 쓰게 될 거예요. 3번을. 많은 분들이 3번을 쓰는 이유는요. 일단 뭘 빼먹어? 비읍을 빼먹어서. 그 다음 비읍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3개라고 찾아. 몇 개? 3개. 그래서 3개라고 찾았기 때문에 또 3번이라고 써. 3개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11번 같은 게 실제로는.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는 거 있는 대로 다 걸로래. 기업, 뭐요? 광업재단. 중개대상물 이네요. 미채굴광물 국가 거야? 아니야. 지상권, 중개가능 권리입니다. 무주의 부동산 국유로 한다. 선박 안 들어있어. 분묘기지권 절대 중개 못해. 큰일 나죠. 그 다음 가압류된 공장 할 수 있다. 상속된 토지요. 가능하네요. 특허권, 질권, 일부에 대한 임대차. 기출문제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듯 나와도 예? 알면은 어떻다? 맞출 수 있는 게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11번 같은 그런 문제하고는 여러분들 종류가 다르잖아. 자, 그러니까 답은 몇 개요? 6개가 되겠네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대상물 있는 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등기 건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개인이 매립한 준공된 토지래. 토지야. 개인 토지야. 예. 그 다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되어 있는 토지야. 돼 안 돼? 사법상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하다. 일단 기억은요. 예? 뭐야? 틀린 항목이 되니까 기억은 답에서 빠지네. 예. 그러면 답은 3번, 4번, 5번 중이요. 그 다음 니은 지상권. 그 다음 법정 저당권 뭐라고 돼 있어? 예? 성립은 아니야. 그죠? 이전은. 예. 그래서 일단 니은은요 법정 저당 그 부분이 틀렸어. 그 다음 디귿 무허가 건물 권리금 그거 틀렸네. 질권 권리금 질권 2개나 틀렸네요. 예. 그래서 디귿도 들어가야 돼. 니은 디귿. 그러면 벌써 답은 나왔다는 거예요. 3번. 근데 미음이 틀렸대네요. 미음 한번 볼까요? 그냥 나와 있네. 특허권하고 법정 지상권 성립. 그래요. 그래서 3번 답입니다. 그러면 4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상권, 환매권, 공장, 재단 가능하다. 그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할 건축물까지 그죠? 포함된다. 장래 건물 뭐다? 분양권. 그 다음에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 그러니까 잡종재산이라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왜? 무조건 공매해야 돼. 예, 공개 매각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이요. 중개대상물이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역 내 이주자 택지로 공급. 이게 뭐는 얘기야? 대토권. 대토권 중개대상물. 왜? 블록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되기 전까지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 5번. 예, 중개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중개라 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그럴 때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전형적인 그 밖의 권리를 설명하는 가장 전형적인 것이 바로 뭐다? 저당권입니다. 1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목에 관한 법률상의 임목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토지 소유권,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 별개의 물건이야. 미친다 안 미친다? 네, 맞네요.
2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 분리된 수목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뭔 소리인지 미친다 미친다만 나오니까 이게 뭐요? 임목을 벌목했을 때 그 벌목한 나무 경매할 수 있다 못한다. 그게 무슨 얘기요? 저당권의 효력이 그냥 읽으신 거지. 예, 그냥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경매할 수 경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임목,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 그리고 임목 소유자가 다르게 됐어. 그러면 임목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뭘 획득한다? 법정 지상권. 4번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법 준용한다. 등기법 쓰라는 거요. 그 다음 지금 등기법이요? 그냥 용어가 등기법이라는 용어 쓰고 있나요? 제목이 뭐야? 몰라요. 지상권자에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우리가 평소에 수업했던 내용이고 기출문제는 딱 보면 답이 어때요? 답이 손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직도 헷갈려요? 제일 헷갈리는 척 했던 분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